안녕하세요. 6월 11일 KBL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 대기하는 관망세와 단기 랠리에 따른 피로감 등의 매물 소화 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책 기대감과 우려감이 한 번에 반영됐는데요.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 연기 및 단기 급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타났었던 조선기계 방산 등의 반등이 나타난 반면에 에너지 정책 변화 우려에 한국전력 등 에너지주는 급락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추진에 유통업체들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전일에 이어서 엔터주와 미디어주는 강세를 보였고, 또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순매수세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협상 결과를 대기하는 가운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투심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지수는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회담 2일차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에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큰 틀에서의 합의 후에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12일 출시를 앞두고 5%대 강세를 보였고요. TSMC의 매출 증가 소식에 2%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년물 입찰 결과가 부진했던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달러는 미국 CPI 경계감 속에서 영국 고용 악화에 따른 파운드와 약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과 TSMC의 실적 호조에 반도체주의 강세 연장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금일 밤 미 CPI 결과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PBR 1배 부근까지 근접을 하면서 종목별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 조절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미중 협상 결과를 대기하는 가운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목표지수 타겟 및 그 주도 업종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택입니다.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타겟을 3,24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분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재개될 수 있고요. 압박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는 이미 알려진 리스크지만 실제로 관세 부과 이후에 이코노미스트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되면은 시장이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관세 전장은 합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때부터 다시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연준도 금리 인하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유동성 환경도 개선될 겁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올해 말쯤에서 중국의 한한령 완화 그리고 내수 회복 기대 등이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북미 회담 재개 등이 한국 증시의 주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지난 하반기 전략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금융, 원전, 방산을 가장 선호하고요. 금융 중에서는 증권을 최선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월 코스피 즉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타겟을 3,240포인트로 상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관세 전쟁 합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 보고 있고, 이때쯤이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한령 완화라든지 내수 회복, 또 내년에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금융인데요. 증권, 은행, 보험손인 거고, 그 밖에 원전, 방산, 지주업종을 탑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TF 주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모멘텀을 받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보안 강화 및 항공기술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드론에 의한 국민 안전, 주요 인프라, 군사시설에 대한 위협 대응과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자립화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먼저 미국 영공 주권 회복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공 통제권 확보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고 공공 주요 인프라, 대규모 행사, 군사, 정부 민감 시설을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조금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이제 6조 C항에서 30일 이내에 주, 지방 등 정부 기관이 드론 및 신호탐지 장비 구입의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안보부는 각각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조 A항에서 각 행정부 부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드론 및 드론 신호 탐지를 위한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제 드론 활용에 대한 이제 범용성을 인정을 했고요. 60일 이내에 안보부 장관과 연방항공청장이 이에 대한 지원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국 드론 지배력 강화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드론을 이제 영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적 드론 운용 허용, 국내 생산 확대, 미국산 드론의 수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7조와 8조에서 미국산 드론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의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 남용에서 보호할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적대국에는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6월 드론 행정명령 앞의 내용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드론 및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인 기반, 그동안은 이제 규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이제 열어주는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 따른 수혜주의,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산업정화에 따른 밸류체인 재편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상업용 드론의 일상적 운용에 수혜를 받는 미국 전기항공 택시 기업, 그리고 미국산 드론 우선 조달 정책의 수혜를 받는 소형 무인기 방산 기업, 그리고 이제 무인기 드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방산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론 관련 ETF가 아직은 그렇게 상장되어 있지는 않는데 ETF로 봤을 때는 이제 5월 이후 미국 방위산업 투자 ETF 내에서 이 모멘텀이 가장 빠르게 상승 중인 ARKX 아크에서 나온 이제 우주방산 ETF와 ITA 미국 방산 ETF에 주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지난주에 서명한 행정명령 3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드론 보안 강화 및 항공기술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인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드론에 의한 국민 안전, 주요 인프라, 군사 시설에 대한 위협 대응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자립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기업 및 관련 ETF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련 ETF로는 AIRKX 그리고 ITA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박유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우진엔텍 업데이트 보고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엔텍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상장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보고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진엔텍은 2013년 설립되어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계측 제어 설비를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경상 및 계획 예방 정비 용역 서비스와 더불어 원전 시스템 및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54%가 원전 정비 매출, 45%가 화력 정비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주요 포인트는 원자력 산업의 증가인데요. 특히 우선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정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국내 원전 설비는 현재 26.1기가와트 수준에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 그리고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가 38년까지 가동될 예정임에 따라서 13년 뒤에는 설비 용량이 34.5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전 해체 승인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6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의 경우 2023년부터 정부의 국책 과제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진엔텍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영업이익은 85% 감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1분기 원전 이용률 상승에 따른 정비 매출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축소된 가운데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나 외주비 등의 비용이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던 요인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규모가
탈석탄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점,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장기적인 원전 정책 방향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주인엔텍은 IPO 관련 따른 그런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우주인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 신규 원자력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그런 장기적으로 정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 시장 시작에 따른 그런 수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정혜정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사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총 8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8가지 정책을 2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공약집 반영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발의 여부입니다.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상법 개정에 맞춘 지주회사 스크리닝 투자 전략을 최우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근본 자료에서는 스크리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확장된 스크리닝 범위는 첫 번째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경영권 방어 여부와 부채 비율 그리고 수년금까지 고려하여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PBR 관련입니다. 저희는 단순 PBR이 아닌 ROE까지 함께 고려해서 지주회사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을 제외하고서도 지배주주가 자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크리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수일과 지분율과 상속 여부를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지주회사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폭제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기 정책 변화에 주목하기 변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주주 보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총 8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두 번째 합병시 공정거액 관련, 그리고 세 번째 물적 분할 시 보호회사 주주 보호,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총 8가지 그런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주회사 업종과 그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와의 상충 이슈가 부각되었던 만큼 이번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 시에는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해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지주회사 탑으로 LS 지주를 추천하고 자선호주로 CJ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미국 기업 브로드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김세환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를 했고 저는 여전히 운용 비중 확대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AI 전용칩 설계에는 여전히 수요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M웨어를 인수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장기 매출 성장성 그리고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나 주가 멀티플을 비교를 해봐도 저희는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서 ROE 지지 효과도 지금 현재 나타나면서 ROE는 한 40% 정도를 높은 ROE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매출은 20% 증가했고 EPS는 4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5% 정도 수준이고요. 전체 매출의 56%가 반도체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매출은 17% 증가했고 소프트웨어는 VM웨어를 인수한 게 이제 이쪽이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잘 팔릴 제품들을 보면은 맞춤형 AI 가속기, 이제 XPU로 불리고 있죠. 이 맞춤형 AI 가속기는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냈고, 네트워킹 스위치, 이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킹 스위치가 무려 이제 17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차세대 토마호크 이 6 스위치도 공개를 했고, XPU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토마호크 6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중개하는 이제 핵심 반도체로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에는 이제 뭐 스펙트럼 X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브로드컴이 ASIC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한 55에서 6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XPU를 연결할 수 있는 유형
유연성을 제공하는 게 이러한 이제 토마호크 6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인 브로드컴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AI 전용칩 설계 및 스위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의 수요 확대, 두 번째는 매출과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는 적정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통한 높은 ROE가 지지되고 있는데요. 이제 12개월 선행 ROE가 39.9%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ROE를 반영한 브로드컴의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마지막 기업 퀄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퀄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6월 9일 퀄컴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알파웨이브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약 4.1%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알파웨이브 인수는 퀄컴의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과 관련된 핵심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추론이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되는 맞춤형 CPU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인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알파웨이브 인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그리고 고속 네트워킹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냅드래곤 같은 자체 SoC랑 칩렉의 설계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좀 되었는데요. 알파웨이브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면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속 유선 연결이나 연산 기술 분야에서 IP나 맞춤형 실리콘 그리고 연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으로는 인텔이나 TSMC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 밖에 북미랑 유럽의 데이터 센터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알파웨이브의 고객들 또한 퀄컴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퀄컴의 장기 성장 전략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대부분 매출은 이제 핸드셋 분야, 모바일 분야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핸드셋 분야에서 벗어나서 비핸드셋 분야인 자동차나 사물인터넷, 산업용 네트워크,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핸드셋 부문 매출을 연간 22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장기 목표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파웨이브 인수 외에도 지난 6월 5일 현지 시간으로 차량 간 직접 통신 솔루션 개발사인 오토톡스 또한 이번에 인수를 완료하기도 했죠. 주가 수준을 보면은 사실은 퀄컴이 이런 고마진 사업을 좀 넓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2개월선 ROE 같은 경우에 43.2%로 동종기업 대비 높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그러나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할 시에는 동종기업이나 산업 대비해서 약간 비싼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진 사업을 늘림으로써 이익 성장을 좀 도모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퀄컴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알파웨이브를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퀄컴의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보여지는데, 퀄컴은 AI 추론의 급격한 증가와 데이터 센터 활용되는 맞춤형 CPU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결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현재 퀄컴은 향후 3년 EPS 성장률과 이를 반영한 PG 배수를 고려했을 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그런 유중형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